학고을 서당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초립동이들을 젖혀놓고 접장 노릇을 하고 있는 수동은 홀어머니 슬하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장차 과거에 급제해 집안을 크게 일으키리라 굳게 마음을 다지며 학문에 증진하고 있었다. 이런 수동이를 사람들은 신동으로 부르며 그가 장차 과거에 급제해 학고를 빛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수동이가 서당에 오가는 길목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마을의 수도가인 진사댁이었다. 수동이가 이 집 담장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어 몰래 지켜보는 처녀가 있었으니 바로 진사댁 무남동 여인 수경이었다. 16 꽃봉오리 마냥 한창 피오른 수경은 수동이를 남몰래 연모하고 있었다.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어 자신을 보아줄까 가슴 설레며 기다렸지만 수동은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로 서책을 옆구리에 낀 채 중얼중얼 글을 외우며 걸어갈 뿐이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그를 읊조리며 진사댁 담장 밑을 걸어가던 수동은 발 앞에 종이 쪽지 같은 것이 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무심코 위를 올려다본 수동은 담 너머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처녀와 눈이 딱 마주쳤다. 처녀는 볼이 붉어진 채 수줍은 미소를 짓더니 이내 담 너머로 모습을 감춰버렸다. 수동은 가슴이 콩 튀듯 두근거렸다. 행여 누가 볼까봐 얼른 쪽지를 집어든 수동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종이 쪽지를 펼쳐들었다. 규중 처녀의 몸으로 이런 글을 널리 굽어 살펴 주옵소서. 만단 사연 짧은 종이에 닿을 길 없사옵고 오는 보름밤엔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겠사오니 후원 별당으로 찾아오시면 오래도록 쌓인 회포를 풀어헤쳐 자세한 말씀 여쭙기로 하옵고 밤을 새워 꼭 기다리겠나이다. 수경올림. 수동은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수경낭자는 학고을 모든 총각들의 동경과 흠모의 대상이었고 그로서는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없는 별나라 공주와 같은 존재였다. 근데 그런 그녀가 자신을 연모하고 있었다니 아무리 참으려 해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녀석아, 책읽다 말고 왜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게냐? 훈장의 질타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린 수동은 얼른 서책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마음이 들떠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글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수동은 후미진 곳에 이르자 수경이 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 허리춤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없었다. 허리춤에 찔러두었던 쪽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안 수동은 허둥지둥 발길을 돌렸다.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서당으로 가는 길을 되짚어가며 살펴봤지만 쪽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왜 돌아왔는고? 서당문을 열고 방 안을 살피는 수동을 보며 서 안에 앉아있던 훈장이 의아로이 물었다. 붓을 잃어버려서. 수동이 얼렁뚱땅 둘러대자 붓? 못 봤는데. 인서가, 오늘따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이리 헤매는고? 수동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누가 쪽지를 주어 읽어보고 동네방네 소문을 낸다면 어찌 될까? 자신의 실책으로 수경낭자가 곤경에 처할 게 분명했다. 수동의 근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약속한 보름날이 성큼 다가왔다. 수동아, 너는 좀 남거라. 글공부를 끝내고 돌아가려는 수동을 훈장이 불러세웠다.
오늘 밤 중으로 여기 서책을 베껴놓도록 해라. 예? 이걸 모두 말입니까? 오냐, 오자나 탈차가 없도록 잘 옮겨 적어야 하느니라. 수경을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던 수동은 훈장의 분부를 듣고 난감했다. 서책 한 권을 모두 필사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이었다. 하필 이런 날에. 수동은 어쩔 수 없이 서안에 앉아 부지런히 붓을 놀렸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수경을 생각하니 붓끝이 춤을 추듯 빨라졌다.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지막 장을 옮겨 쓰고 있는 차에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훈장이 들어섰다. 아직 그러고 있느냐?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거라. 훈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동은 붓을 놓고 일어섰다. 밤을 새워 기다리겠노라고 했으니 아직도 늦지는 않았을 터였다. 수동은 진사댁 별장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가득한 뜰하겐 먼 데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이따금 들려올 뿐 고요했다. 별당 앞으로 다가간 수동은 어흠 하고 기침 소리를 냈다. 그러나 안에선 아무 대답이 없었다.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건 아닐까? 수동은 좀 더 큰 소리로 기척을 냈건만 역시 대답이 없었다. 사람을 불러놓고 깊이 잠이 들다니 안타깝고 야속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성큼 마루로 올라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보았으나 아무 대답이 없자 수동은 별 수 없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수경은 윗목에 잠들어 있는 듯 보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깨우려고 조심조심 발길을 옮기던 수동은 일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수경은 죽어 있었다.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선지피를 흘리며 머리칼이 곤두서고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다. 너무 놀라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수동은 전신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그 자리에 풀썩 무너지고 말았다. 다음 날 수동이가 살인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학고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신동으로 불리며 공부밖에 모르던 착하고 어진 수동이가 살인을 했다니, 그것도 진사댁의 무남동녀 수경을 죽였다니,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던 사람들도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말았다. 수동이가 살인 현장에서 붙잡힌 데다 시신의 가슴에 박힌 칼이 서당 아이들이 과일이나 고구마를 깎아 먹던 훈장의 장도 칼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감옥에 갇힌 수동이가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까닭에 고을원은 더 이상 따지고 자시고 할 사항이 아니라며 일찌감치 사형을 선고했다. 수동에 묻힌 가실댁은 억장이 무너졌다. 아들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는 가실댁은 수동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싶었지만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한수 떠놓고 일구월심 비는 도리밖에 없었다. 하늘이 도왔음인지 마침 학고를 지나가던 어사 박문수 일행이 이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가실댁을 찾아왔다. 박 어사는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가실댁의 간절한 소망을 듣고 면회를 주선했다. 그 역시 범인을 직접 만나보고 사건의 전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애미는 네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란 걸 알고 있단다. 네가 무엇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애미 죽는 걸 보지 않으려거든. 어서 속 시원히 털어놔다오. 어머니의 간절한 설득에 비로소 마음이 움직였는지 수동이는 흐느끼며 수경의 편지를 잃어버린 데서부터 살인이 있었던 날 밤에 있었던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수경 낭자가 죽은 건 제 탓이에요. 제가 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동은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며 죽어서 속죄하겠다는 생각으로 입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날 저녁 훈장의 행동 거지에 별다른 점은 없었는가? 박어사의 말을 듣고 수동은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날 밤 자정 훈장님이 맨발로 들어오셨어요. 수동의 말을 듣고 박어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맨발이었던 것은 버선에 피가 묻어 벗어버린 게 틀림없어. 이렇게 단정지은 박어사는 서당으로 훈장을 찾아갔다. 소생은 한양 사는 박생이라 하온데 이곳을 지나는 길에 문명이 도도하신 훈장 어른의 시첩을 좀 얻어갈까 하여 들렸소이다. 박어사가 치켜세우자 훈장은 한껏 고무된 듯 차를 대접하며 거드름을 피웠다. 아이고, 헌데 제가 요즘 심기가 어지러워 시를 읊조릴 처지가 못 됩니다. 아이고, 참 제자가 살인사건에 휘말렸다지요. 가장 아끼던 아이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줄이야. 아이고. 훈장은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까 주막에서 들은 말로는 그 제자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던거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 뭐 이번에 피가 묻은 버선이 발견됐는데 그게 진범의 것일지도 모른다고들. 박어사가 말꼬리를 흐리며 슬쩍 안색을 살피니 훈장의 입술에 경련이 일고 있었다. 박어사가 돌아간 뒤 훈장은 고민에 잠겼다. 그 쪽지를 주운 게 화근이었다. 그날 수동이가 붓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대며 찾으러 갔을 때 그걸 돌려주지 않고 소매 속에 감춘 게 후회 막급이었다. 수동이에게 은밀히 만나자는 편지를 보낸 장본인이 천하절색으로 소문난 수경이인 것을 안 훈장은 불끈 솟아오르는 육정을 참을 수가 없었다. 서책 필사를 명분으로 수동을 서당에 붙들어 놓고 별당에 숨어든 훈장은 수경을 장도칼로 위협해 겁탈하려 했으나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어쩔 수 없이 살해하고 만 것이었다. 정신없이 서당으로 돌아오던 훈장은 버선에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것을 보고 벗어서 묻어놓고 발을 씻은 후 방에 들어왔던 것이었다. 창졸간에 어설피 버선을 묻어놓아 발견된 건 아닐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견딜 수가 없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서당 뒷산 박달나무 밑으로 달려간 훈장은 허겁지겁 돌을 드러내고 그 밑을 파보았다. 피 묻은 버선 두 짝이 그대로 묻혀있는 걸 본 훈장은 휴 안도의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박어사가 숲속에 몸을 숨기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같이 사령들이 들이닥쳐 훈장을 끌어내 오랏줄로 결박을 했다. 박어사가 찾아낸 피 묻은 버선을 증거물로 제시하자 그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끌려갔다. 고상하고 도도한 학자 대접을 받으며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오던 훈장이 살인사건의 진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학고을은 또 한 번 뒤집어졌다. 더구나 그가 전에 있던 곳에서도 유부녀를 겁탈하고 도주한 강간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아연실색했다. 뻔뻔스런 위선자를 보기 위해 몰려온 학고을 사람들의 삿대질과 욕설을 묵묵히 들으며 훈장은 고개를 숙인 채 형리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이제 누명은 말끔히 벗었으니 더 이상 죄의식이랑 갖지 말고 열심히 학문을 닦기 바라네. 무죄 방면돼 감옥에서 풀려난 수동을 보며 박어사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장차 소인도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어사님 같은 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학업에 증진하겠습니다. 박어사는 수동 모자의 전송을 받으며 또다시 암행의 길을 떠났다.